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국정수행 잘한다 65%, 민생 쿠폰 발행해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것들 반대하고 민생 쿠폰 관세 협상 모두 잘했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힘당 지지자들 외에는 중도와 일반 우리 진보 보수 하여튼 에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중도층은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머지않아 70% 찍을 것 같고, 민생 회복에 소비 쿠폰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67%, 한미 관세 협상 잘했다가 62%, 뭐 20몇 프로대 반대하는 애들은 뭘 해도 반대하는 애입니다. 네, 그다음 기쁜 소식은 또 내란 정당 또 지지율이 17%에서 또 1% 깎여갖고 16%. TK 70대도 외면. 이재명 대통령 65%, 민주당 44%, 국힘당 16%. 중요한 건 서울에서는 이제 한 자리로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지율이 한 자리로 이제 내려앉기 직전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것부터 하죠. 이거부터 합시다. 그러면 작은 것들. 드디어 정청래 대표 이후에 당정 첫 검찰개혁 회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개혁은 늘 우리가 왜 정광석화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늘 개혁을 저항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려고 하거든요. 그 시간을 끄는 와중에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분열이 나와서 결국 개혁이 좌초가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고 당에서 이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균열이 가는 것이고, 그 강력했던 개혁 법안들이 수정안으로 바뀌면서 누더기 법안이 되고 결국은 개혁에 실패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그러니까 뭐든지 검찰 개혁도 어떻게 보면 검찰에게 시간을 많이 주면 검찰의 반격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반격의 기회를 검찰 개혁의 주체들을 검찰이 또 털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반복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당정이 검찰개혁에 그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속도 조절 없다, 무조건 추석 전에 입법으로 하겠다. 제가 검찰개혁안을 보면서 조금 여태까지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건 다 좋은데, 뭐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됐었냐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었었어요. 보안 수사권. 우리가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하거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또는 기소청으로 분리를 하더라도 희한하게 남아있던 게 1차적 수사랑 종결권은 경찰에게 주었지만 경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보안 수사를 하게끔 해놨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걸렸었는데,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보안 수사권 자체가 검찰이 수사를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 지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인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도 폐지를 하고 8월 26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검찰 개혁을 입법으로 할 것인가 보여준다고 하니까 8월 26일 날 최종안이 나온다라고 지금 예고가 돼 있고, 속도 조절이 없다. 결국은 속도 조절이라는 말이 결국은 역풍 타령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속도 조절 니꼴 역풍 타령이었는데, 민주당이 자고우면하지 않고 26일 날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조국 장관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조국 전 대표 사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사면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뭐 조국 사면 반대라고 하면서 또 코인 파리들이 난리를 친다고 하는데, 하나 묻고 싶어요. 니들이 유튜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조국 수호였어, 이 새끼들아, 이 나쁜 놈들아.
에? 니들이 처음에 유튜브 들이대고 니들이 코인팔이 하기 시작한 게 조국 수호였어 이 새끼들아. 이제 와서 조국 사면을 반대한다? 조국 수호한다고 이 새끼들아. 니들 유튜브 시작한 새끼들이 이제 와서 조국 사면 반대를 하는 그런 나쁜 놈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상호 그 수석이 예방을 했잖아요. 우상호 수석이 양산에 가서 간 이유는 8월 15일 날 국민 임명식에 초대장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우상호 수석께서. 근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이번에 8월 15일 날 사면을 한다면, 가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사면을 한다면 조국 전 대표도 사면 명단에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사람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압박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정치에 1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치를 1도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1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약속대로인 겁니다. 만약에 조국 장관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우상호 수석이 왔을 때 개인적으로라도 부탁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밖으로 새나가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게 만약에 우상호 수석이 와갖고 개인적으로 내 생각은 이렇게 좀 사면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게 굉장히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면,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응? 다 이번에 정치인 사면을 생각을 하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친노 친문 친명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겪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치에 1도 모르는 새끼들이 문재인이 이재명 압박했다, 그 압박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게? 응? 그래갖고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좀 줬잖아요. 이런 거는 오히려 자꾸 떠들어줘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하는 거다. 응?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또 진짜 정치에 1도 모르는 놈들이에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만약에 정치인 사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든 누가 어떤 사면을 부탁을 해도 그걸 외부로 발설하지 않아요. 괜히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거절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거기서 갈라치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발언 자체를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알고 떠들어라.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면 정치공학적으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어떤 통합의 차원, 야당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어떤 단죄의 개념도 있어요. 둘째,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전 대표가 나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호남에서 조국당과 민주당이 서로 경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당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응?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합당 소리가 나와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근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사면 못하고 왜 와서 빼달라고 하나요? 그때는 기소도 안 됐고 끝나지도 않았잖아 이 양반아. 조국 장관 재판이 그때 끝나지도 않았잖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는 어떻게 사면을 해? 좀 알고 떠들어야지. 응? 재판 중인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해? 아유 답답해 진짜. 그래서 정경심 교수 사면하라고 난리 쳤는데 안 해갖고 저희가 그때 빡친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결국은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저는 합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조국혁신당은 호남보다는 부산의 영남 쪽에 더 힘이 있어요. 조국 장관 자체가 부산 출신이고, 응? 제가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조국 대표 합당 사면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내부 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 저는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가야죠. 예전에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하나가 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코인파리들은 정치 일도 모르는 새끼들이 또 정알못도 붙잡고 조국 사면 반대 외치고 앉아 있으니, 저것들을 가만히 저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 코인파리들 자세히 보세요. 국힘당이랑 하는 소리가 똑같죠. 저것들 가만 보면 정청래 반대하고 조국 반대하고 저 국힘당이랑 스탠스가 똑같아요. 응? 그쵸? 국힘당이랑 스탠스가 똑같다니까. 저 코인파리들 저거 하는 짓 보면, 응? 똑같아 지금 하는 짓이. 하여튼 그런 이면적 얘기가 있다. 응? 여러분들이 그거 보셔야 된다. 알겠죠? 이거는 결국은 이면에는 이미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참 그 머리가 좋은 게, 얼마 전에 여러분들 송원석이가 누구 좀 사면해 주십시오, 사면 명단입니다 하면서 4명 보냈잖아. 그리고 강훈식 대변인이 또 없나요? 라고 했더니 4명이 전부입니다 라면서 감사합니다 눈웃음 이렇게 했잖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웃음 이렇게 해줬잖아. 이번에 사면 명단에 걔네들을 넣어줬어요. 걔네들을 그러니까 송원석이가 부탁한 사면 명단에 있는 3명을 넣어줬어. 그러니까 쟤네들이 뻘쭘할 거 아니야. 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송원석이가 부탁한 거를 넣어줬어. 그대로 홍문종 누구를 넣어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뻘쭘해요. 쟤네들 지네가 사면해달라고 한 사람들 그 감사합니다까지 했는데 사면 반대!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머리가 진짜 좋아. 근데 얼마나 뻘쭘합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정청래 당대표께서 오늘 봉화마을을 갔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을 했죠. 그러면서 남북 교류의 복원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 지방선거 잘해서 TK도 변화가 있길 바란다. 내년 지방선거 TK도 좀 이기자라고 지금 얘기하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떠올리는 게,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러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이는 되게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의 사이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단식하고 병원에 누워 계실 때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 갖고 손잡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 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민주진영의 인격자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인격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 좋아하시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 뭐가 그려집니까? 대북 특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낼 가능성이 많아요. 제 눈에는 머지않아. 딱 보이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만큼 김정은이가 환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대북 특사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보내면 김정은이도 거절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 위기라는 리스크를 가장 낮추는 게 중요하잖아. 응? 제가 딱 보면 제 눈엔 보여요.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 분석을 오래 하다 보고 이쪽 바닥에 민주당과 이쪽의 내 분위기를 잘 알아서 그런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대북 특사의 문재인만큼 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보셔도 응? 김정은이가 껌뻑 그래도 예우하고 할 사람이 대북 특사에서 김정은을 만족시키면서 남북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응? 저는 제가 볼 때는 대북 특사에 문재인 대통령을 보내면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도 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도 살고 전직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보내고 저는 이게 참 좋아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도 살고 김정은의 어떤 심기나 사실상 우리가 뭐 김정은의 심기를 신경 쓸 건 없지만 남북 관계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눈에는 통일부 장관 정동영도 좀 뜬금없었지. 여러분들 처음에 볼 때 20년 전 통일부 장관을 지금 통일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북 관계의 화해 무드를 굉장히 원하시고 있구나. 그거 딱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자마자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이 밀어붙이는 게 남북 교류를 밀어붙이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실용적 정치나 국내 정치나 해외 정치는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지만 대북 라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약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그 변방에서 있었기 때문에 대북 라인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친노 친문 정치인들의 일과 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북 문제 이재명 대통령 왜 대북 문제 남북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돼야지 주식시장 5,000포인트를 예고했던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 리스크가 북한 리스크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렇죠. 평화가 경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머지않아 대북 특사로 문재인 대통령도 거론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국힘당이 노란봉투법 상법 수정안을 해달라. 노란봉투법이랑 상법 뭐 재개가 지금 화들짝 놀랜다. 수정안 이건 시간 끌기이자 꼼수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딱 얘기합니다. 꼼수에는 불응 안 하겠다. 수정안 요구 불응 안 하겠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자신감이냐면 너네 없어도 통과시킬 수 있어요. 국힘당이 저렇게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뒤에서는 국회는 의석이 깡패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반대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 수정 좀 해주세요. 수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지들이 힘없는 걸 스스로들이 알아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또 웃긴 뉴스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려는 게 국힘당이 이춘석 게이트래요. 게이트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춘석이 혼자 보좌관 차명으로 주식거래하다가 걸린 거를 이춘석 게이트 특검을 발의했어요. 발의까지만 합니다. 이 발광수계의 발광정당 얘네들은 발의까지는 가능해요. 얘네 의석수로는 10석 이상 있으면 되니까 통과를 못 시킵니다. 150명이 죽어도 안 돼요. 얘네들은 발의정당이에요. 발광정당. 발광수계의 발광정당. 얘네들이 그냥 발의만 하는 거예요. 뭐냐?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거기에 김건희 명태균 특검에 최혜병 특검. 뭔가 지들도 하나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단 한 석도 국힘당에겐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의석이 깡패다.
늘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난동수계, 발광수계, 오늘 또 거부를 했죠. 근데 오늘 뭐 여기저기 저도 기사를 찾아보고 상황을 보니까 좀 제언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그 교정본부에서 출정소로 나오셔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뭐 자기 면회 시간이 9시였잖아. 오늘 윤석열이가 자기 체포할 줄 알고 일부러 면회 시간을 9시에 잡았대요. 그래서 특검이 그래 9시야? 그럼 우린 더 일찍 갈게? 그래서 8시에 집행을 하러 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석열이가 오늘 자기를 체포하러 올 줄 알고 9시에다가 변호인 면회 그를 잡아놨대요. 그래? 그럼 특검이 8시에 잡으러 가야지? 그래서 그 특검이 8시에 잡으러 갔어요. 교정본부에서 출정소라는 데다가 윤석열을 좀 나오시라라고 해서 거기 이제 윤석열이가 그러면서 이제 앉아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들이 가갖고 지금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정본부의 기동대랑 그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제 한 10명이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안 가려고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던 거예요. 의자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끄집어내려고 이제 잡아당기니까 윤석열이 버티다가 이제 의자가 뒤로 넘어졌대요. 의자가 밀려서 넘어졌는지 뒤로 넘어졌는지 윤석열이가 연병을 떨었대요. 그러니까 이 교정본부의 그 직원들이 의자를 통째로 들어서 이제 차에다가 실으려고 한 거죠. 의자채를 총소를 들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응?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래서 뭐 자기가 팔 잡아당겨서 아프다, 뭐 연병을 했다 그래서 지금 뭐 부상의 위험이 있어서 특검이 뭐 집행을 중지했다. 근데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왜 특검은 난동수계를 체포를 못했나? 수갑을 안 채우니까 그런 거예요. 수갑을 안 채워서 그런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체포영장이에요.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치시키는 교정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한 윤석열을 체포하라예요. 체포해라. 응? 체포해라. 그러면 당연히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발부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은 체포하는 거에 맞죠. 옛날에 최순실 기억 안 나요? 수갑 채우고 교도관 2명이 딱 잡고 끌고 나왔잖아요. 지금 왜 수갑을 안 채우나 했더니 전직 대통령이라서 수갑을 안 채운다는 거야. 수갑만 채워도 난동 못 부려요. 응? 사람이 철커덩 하는 순간 이 새끼가 일단 그 법 집행이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압도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응? 지금 정성호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정성호가 왜 나와? 이건 특검이 잘못한 거지. 느닷없이 정성호를 또 저격을 해? 이건 특검이 잘못한 거지. 특검이 체포영장을 수사관들이 채웠어야지. 응? 그래서 지금 이 지랄을 떨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김문수는 인권 탄압이다 특검에 뭐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진짜 윤석열 바닥에 뒹굴고 진짜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게 참 쪽팔리기도 하고 구질구질하고 그냥 뭐 그렇죠. 민주당이 빡친 게 그거예요. 민주당이 오늘 특검을 질타했어요. 윤석열 하나 제안 못하고 쩔쩔매냐. 그럼 뭐하냐. 수갑 채우고 바로 끄집어내면 되지. 응?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특검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 응? 어차피 데리고 와도 제 진술 거부할 거다.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할 것이냐?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 그리고 재판마저 거부하는 윤석열은요. 이거는 특검의 기싸움이에요. 한쪽에서는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체포영장을 재발부 신청 기간 연장을 하거나 재발부 신청을 하고 하는 쪽이 있고, 괜히 시간 낭비다, 그냥 기소를 해라,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특검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서 윤석열 체포 반드시 일원에서 끌고 오는 법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법의 정의를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특검이 윤석열을 끌고 수갑을 채워갖고 끌고 나와서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김건희와 윤석열을 반드시 저는 제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지금 빨리 서울구치소장도 바꿔야 되고,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들이 출입 불가 장소에 윤석열 변호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호인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서울구치소에는 윤석열 변호인들이 아무데나 지금 활개치고 다니나 봐요. 그러면 윤석열을 왜 이럴까?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윤석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특검에 가서 얘기를 해봐야 자기가 무슨 감형이 되거나 어떤 더 좋은 어떤 재판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렇게 계속 난동을 부리고 난동수계가 되는 이런 현상은요, 계속 자기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정치범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란수계가 자연스럽게 정치적 탄압 프레임을 해서 해외에서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제가 보면 절대 지금 윤석열이는 오로지 김건희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 안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김건희도 영장이 청구가 됐죠. 김건희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이런 막무가내 난동 부리는 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특검이 오늘 지금은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를 영장 쳤잖아요. 체포도 김건희 특검에서 간 거잖아요. 내란 특검이 체포하러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법의 정상적인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이런 윤석열이 법원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러면 영장 자체가 집행이 돼야지 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인데, 정상적인 이런 법치주의 국가에서 영장을 무력화시키면 그냥 종이짝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체포 실패하자마자 바로 특검이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이가 흑기사인 줄 알았더니 물귀신이다. 지금 김건희는 연락 빡쳤을 거예요. 등신새끼 지 때문에 나까지 구속되게 생겼어.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흑기사인 줄 알았는데 I believe 내가 너를 지켜줄게, 오빠만 믿어요, 이지랄 떨다가 이제는 지는 어차피 망가졌다고 지 때문에 나까지 구속되면 어떡해, 이거 열받은 거죠. 물귀신이 된 거야. 응? 생각해봐요.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응? 아니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봐요. 응? 지금 구속심사에 치명타가 될 수 있잖아. 응? 법원의 영장을 무시하고 구치소에서 버티고, 다른 한쪽은 법원의 영장을 통해 수집된 물품을 부정하고. 이해가 가세요? 김건희는
법원에 영장 집행이 나와서 그 영장 집행을 통해서 수집된 증거를 부정하잖아. 김건희도 영장 집행에 따라서 수집된 증거 자체를 부정을 하고 윤석열 영상 자체를 부정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보면 이 왼수 새끼가 된 거야.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살라고 나를 물기순으로 쓰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석열 끌고 와도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특검에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랑 똑같아요. 용산 관저에 숨어갖고 버티던 윤석열 결국은 공수처에 의해서 끌고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아슬아슬한 마음이 있었지만 통쾌했습니까? 특검도 반드시 윤석열을 끌고 와서 특검 사무실에 앉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체포를 실패하면 최상병 특검 시키십시오. 이명현 잘하더라. 군 출신이라서 진짜 내가 보면 새 특검 중에 가장 속 시원하게 수사하는 팀은 이명현 특검이에요. 이명현 특검 왜 제가 속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감히 정치권에서 종교 시설을 압수수색하지 않거든요. 이명현 특검은 바로 기독교 압수수색 해버리잖아요. 응? 종교시설 진짜 건드리지 않거든. 압수수색 함부로 안 하고. 이명현 특검 기관 가갖고 기독교 압수수색 해버리고 그러거든요. 왜? 군 출신 검사들이잖아. 응? 군 출신 검사들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윤석열 너는 결국은 한 번은 끌려가. 왜 그러냐? 김건희 특검이 실패하면 민중기 특검이,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실패하면 이명현 특검도 있고 조은석 특검도 있어. 어차피 너는 언젠가는 끌려가야 돼.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반드시 법에 정의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괴 김건희, 제가 좀 예상이 틀렸어요. 저는 내일 영장을 청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이 빗나간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제 제가 방송에서 김건희 영장이 금요일날 정도 청구될 것 같다라고 한 제 계산은 오늘 윤석열이 체포를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윤석열 체포가 실패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윤석열 체포가 실패되자마자 전광석화 같이 안 와? 그럼 김건희 해버려. 만약에 특검에서 오늘 윤석열 그 구인의 체포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김건희 영장은 저는 내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여튼 빨리 영장을 쳤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 어떤 식으로 영장을 쳤냐? 모르쇠 전략이 실패한 겁니다. 김건희는 어떻게, 지금 김건희 심정은 구속만은 안 돼요. 얼굴이 무너져요. 발 사이즈가 뽀록 나요. 김건희는 어떻게든지 이제 구속만을 피하기 위해서 저 같은 여자를 아무것도 아닌 10년씩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는 다시 안 부를 겁니다. 이유는 김건희를 여러분들 부르면 김건희 잘 나올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사실 기각될 수가 있거든요. 자꾸 불렀는데 열심히 나와. 그러면 일단 도주의 우려는 없잖아. 그래서 특검이 어제 딱 한 번, 제가 얘기했잖아. 한 번 부르고 영장 칠 거다. 그 이유는 김건희가 보니까 구속 영장 청구가 오늘 들어간 거는 일관된 혐의 부인이래요. 녹취를 까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아니에요. 저 같은 애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연병을 떨고 윤 멧돼지가 다 했어요. 내란 수계가 시켰어요. 남 핑계. 응? 증권사
녹취록을 틀어줘도 혐의를 부인하고, 응? 기억이 안 나요. 지랄 연병을 떨고, 응? 명태균 무산 여론조사하지 않았냐,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저는 말을 전해줬을 뿐이에요. 연병을 하고, 응? 그러면 통일교 간부 윤 씨랑 통화도 증거를 내미니까, 그거는 제가 듣기만 한 거예요. 아이고 진짜 이거 인간이에요? 응? 다 부정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특검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이 어디서 나온 거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니까 특검에서는 당연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친 겁니다. 요거 하나만 볼게요. 결국은 모르쇠 전략 구속영장 시기를 앞당긴 것이고, 특검은 즉각 이거 신병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영장을 친 거고,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형태는 뭐냐면 명태균 사건의 공천 개입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이거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의해서 청탁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로 일단 모든 혐의를 부인한 김건희를 영장을 친 거예요. 예, 김건희랑 이제 전직 대통령 부인과 어떻게 보면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인이 둘 다 구속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동부구치소라고 왜 얘기했냐면 같은 구치소에 두 명을 수감하지는 않을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왜 그러냐면 같은 구치소에다가 수감을 하게 되면 변호인들이 겹칠 경우에 변호인들이 말을 전달해 줄 수 있잖아. 물론 다른 구치소에 가도 전달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요. 응? 한번 산책하면서 혼자 볼 수 있을까 힐끗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개판됩니다. 개판. 그래서 제가 김건희는 동부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서울구치소는 아닐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청송교도소 같은 교도소는 미결수가 가는 데가 아니죠. 그런 데는 기결수가 가는 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 부부가 동시 구속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거는 윤석열입니다. 사실 법조계에서 불문율로 적용됐던 게 부부가 동시에 구속시키는 일은 없었어요. 동시에 검찰이 기소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그걸 깼어요. 정경심 교수님과 조국 장관님을 동시에 구속시키려고 둘 다 기소를 했던 겁니다.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예요. 윤석열이가 깨버렸던 어떤 이 서초동의 불문율이었던 부부의 동시 구속, 결국은 윤석열이가 깬 게 지한테 돌아온 거예요, 이게. 응? 하여튼 그런 결정적인 게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봤죠. 제가 이상했던 게, 이걸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사로 나오더라고. 인연이란다. 얘가 이 참 목걸이가 지가 2004년에서 7년 정도에 싱가포르 가갖고 샀다. 가짜를 모조품을 산 것이다 라고 했는데, 특검 꼼꼼합니다. 반클리프 아팔에다가 이게 언제 거냐 라고 했더니 반클리프 아팔에서 이거 2015년 출시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도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이건 그렇다 치고 그리프인가?
그 건진법사가 산 목걸이는 어디 간 거야? 그건 없어졌어요 지금. 응?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구속영장 심사를 맡는 판사는 누구인가?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영장 청구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길래 제가 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명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도 좀 아셔야 되니까 2010년부터 2010년 10월 20일 전후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의 주가 조작 가담의 의혹, 이거는 공범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뇌물, 정치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까지 20대 대선 전 명태균 의원들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의당 김영선을 공천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청탁, 이게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 허위사실 공표는 이거는 국힘당이 이거는 걸리면 유죄 판결 나면 이제 돈 얘기해야 돼, 돈 물어야죠. 400억.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어디 갔냐? 네, 김건희를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할 판사가 누구냐면 정진욱 판사로 나오는데, 저도 이분을 좀 봤어요. 봤더니 이분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던 법대 나와서 생긴 게 이 얼굴이거든요. 좀 젊었을, 지금은 좀 나이가 있겠죠.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통일교 간부 구속을 시켰고 이상민 장관을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력만 보면 이 사람이 경찰 출신이에요. 경찰 출신이다 보다 실무도 잘 아는 거예요. 범인들이 어떻게 증거를 은폐시키고, 범인들이 증거를 어떻게 은폐시키고, 이분들은 대한법률공단에서 변호사도 했던 분이야. 웬만한 사람들은 법대 나오고 연수원 거쳐서 그냥 판사잖아? 아니야. 이분은 경찰에서 실무를 쌓고 변호사 생활도 하다가 그러니까 경찰에서 실무를 쌓다가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갖고 대한법률공단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판사로 들어온 사람이야. 물론 저는 사실 누가 됐던 사법부를 믿지 않지만 좀 특이한 부장판사의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대 출신이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8월 2일, 12일 날 지금 한다고 하는데, 지금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 사유에 증거인멸을 뒀잖아요. 경찰 출신이라서 이게 통하는 거야. 이상민이도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어갖고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든. 얘는 수사를 해본 사람이라서, 정진욱 판사는 수사에 실무가 있는 사람이라서 증거인멸인다 한다라고 하면 이게 통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앉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보면 이례적인 아주 경력을 갖고 있거든요. 경찰대 출신으로 법조계에 입문한 이례적인 강한 실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정재욱 부장판사 믿어볼 만할 것 같은데. 경찰 재직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대한법률공조공단에서 변호사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고, 법률 구조와 서민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법관으로 임용되어 지방법원들을 거쳐 탄탄한 지방법원들을, 진골이 아니죠. 그래서 서울법대 막 이렇게 나오면 처음부터 뭐 중앙지검, 뭐 중앙지법 뭐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부산, 수원, 울산 지역 법원에서 경험을 많이 쌓고, 그리고 중대 사건들을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심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김건희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사 김건희가 공통점이잖아요. 이번 영장이 굉장히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일교에 이거 함부로 이거 뭐 종교에 관련되거나 그러면 영장을 기각하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과감하게 발부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시민 심사는 12일 8월 12일 오전 10시 정재욱 부장판사가 심리를 한다. 좀 제발 8월 10일 날 역사적 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딴 사람들 같으면 주말에 하는데 김건희 주변 신변 정리 시간을 줄까?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냐라는 거는 좀, 지금 법원이 휴가 기간 끝나지 않았나? 내가 알기론 10일이라고? 10시 10분 12일 10시 10분 12일 10시 10분 날짜는 12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법원이 휴가 기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김건희 주변 하나 여기서 예상한 드립니다. 가만히 영장실질심사에 8일까지 휴가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까지 휴가예요.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들 어쩐지 이렇게 오래 시간을 줄 리가 없는데, 법원이 오늘까지 휴가 기간이라서 사실상 내일 재판들이 없거든요. 오늘까지 휴가지만 금, 토, 일 쉬고 사실상 월요일 날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잡은 거네. 제가 여러분들 하나 예상할게요. 많이 떠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김건희는 가만히 12일 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인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응급실이 출동한다든가, 그 안에 밀항을 선택한다든가 뭐든지 할 인간이에요. 계속 떠들어 주세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극단 쇼, 응급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보면 아픈 거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에 극단 쇼, 유서 발견, 생명엔 지장 없어. 예상해 봅니다. 김건희 씨 새벽에 극단적 선택, 유서 발견, 생명엔 지장 없어. 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기 1번 김건희 새벽에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2 응급실 이송, 3 생명엔 이상 없음, 유서 발견. 진짜로 제가 요 딱 세 가지, 극단쇼, 유서 발견, 생명엔 이상 없어. 그냥 갈 인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영장 실질 심사를 직접 지가 안 갈 겁니다. 제가 김건희 전문가거든요. 제가 김건희가 순순히 영장 실질 심사 받으려고 앉아 있다가 나오거나 이럴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구속되더라도 병원에서 구속될 겁니다. 제 말 일리가 있지 않아요? 김건희가 가만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다 그러면 착화동 끌려갈 인간이 아니에요. 이 인간은 병원에서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지켜보다가 구속이 되더라도 병원에 있을 거예요. 이게 시리즈예요. 극단적 선택, 자택에서 단독 뭐 그래갖고 새벽에 응급실행, 생명엔 지장 없어. 이게 저겁니다. 그러면서 극우들 동정심 일으키고, 그러니까 요리조리 피하다가 마침내 내 꼬라지가 그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어떤 거를 좀 어제 조사하면서 좀 봤냐면, 건진법사 휴대폰을 봤더니 건희2라는 게 나왔다 그랬잖아. 건희2. 그렇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건진법사가 김건희를 건희2로 해놓은 거잖아.
근데 김건희가 이거 정지원이 핸드폰이다라고 얘기했거든. 이거 김건희 거예요. 건희2라고 하는 거는 김건희가 휴대폰이 3-4개가 돼요. 비화폰까지 하면 4-5개 돼요. 건희1은 지가 기존에 썼던 거, 내가 건희 누나 텔레그램 맞나요? 했더니 바로 읽고 탈퇴했어. 그래서 그 전에 김건희가 옛날에 쓰다가 탈퇴한 폰이 건희1이고 명수랑 통화하던 거 그게 건희1이고, 건희2가 다시 바꾼 전화. 건희2가 바꾼 전화. 옛날에 명수랑 통화하고 녹취당하고 내가 나랑 텔레그램에서 건희 누나예요? 내가 앵형 막 이랬거든. 명수 아는 친한 형 이정원이에요? 내가 막 그랬거든. 근데 다 체크만 하고 대답도 안 해 나한테는. 나한테는 대답도 안 해. 씨. 일단 이 건희2도 김건희 거예요. 근데 김건희가 또 거짓말했어요. 이거 정지원이 거다. 정지원이 거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건희2는 중요한 전화들은 어때 바쁠 때는 명수랑 예전에 여러분들 7시간 녹취록 보면요, 누나 나야, 그러니까 나 지금 조금 바쁘니까 우리 지원이랑 전화해, 그러면서 자기가 명수랑 전화했던 전화를 정지원이에게 바꿔준 적이 있어요. 7시간 녹취록 보면. 걔는 거의 몸종이라서 따라다니잖아. 명수씨, 나 지금 좀 우리 정지원 비서랑 통화 좀 해. 그러면서 정지원이한테 바꿔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녹취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명수 기자랑 정지원이랑 통화하는 녹취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김건희 거예요. 이거 전화. 이거 김건희 전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8월 12일 날 구속 여부가 판결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김건희는 최대한 구속 피하려고 하죠. 김건희 지금 최대한 구속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저께 심층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김건희는 전부 책임을 윤석열한테 미룰 것이다 라고 했더니 특검 조사 받고 나와서 얘기가 고다르죠. 윤석열이 시켜요. 오빠가 알아요, 저는 몰라요. 지금 김건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갈 때부터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여자, 난 권력이 없다, 난 권력이 없어서 공천권을 휘두를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김건희는 변론만 잘하고 지가 대답만 잘하면 스스로가 집행유예를 생각하고 있나봐. 얘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자기를 건드릴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나봐. 사실 이 모든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지만 이 특검의 정점에는 김건희가 있는데 지만 모르나봐. 지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봐요. 제가 보면. 지가 얘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했어요. 출석할 때부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그런 짓거리를 대통령 행세를 했으니까 국정농단이고요. 저는 이번 사건으로 진짜 대한민국 법의 단호함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일관된 혐의 부인, 이게 구속영장 사유가 되는지 그것도 참 바보 같아요. 그 다음에 내는 어떻게든지 구속만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특검 수사가 빠르니까 제가 보면 12일까지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인간이에요. 지금 명태균이가 다 난사를 하고 있죠. 왜 난사를 할까?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명태균이가 왜 이렇게 난사를 할까 했더니, 명태균이는요 지금 특검 앞에서도 제가 가만 보니까 지가 특검의 수사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소스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누구 조사해라, 어제 누구 털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특검의 수사에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 듣다 보면 명태균 말에 힌트도 있어요. 제가 보면 왜 있냐면 명태균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나오고 있는 김건희 영장 청구한 거는 지방선거잖아요. 김영선이나 이런 그건 지방선거인데 22대 총선에서 김건희가 직접 바로 지난 작년 4월에 있었던 총선에 직접적으로 총선에 개입을 했는데 누구랑 개입을 했냐? 그 당시에 친윤의 핵심은 이철규였어요. 이철규와 한호섭이는 누구냐면 용산 정무실장이었어요. 대통령실 정무실장이었거든요. 그럼 명태균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친윤의 핵심이었던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한동훈이가 지난 총선을 지휘할 때 용산에 말을 안 들으니까 이철규가 찾아와서 한동훈 나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죠? 새벽에 이철규를 보내서 한동훈 그만둬라라고 얘기했던 게 진짜 있었던 일이고 그때 용산의 김건희와 한호섭이는 정무수석이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김건희 라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철규랑 한호섭이가 용산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하면서 22대 공천을 지휘를 했어요. 오다를 받고 김건희 오다를 받고 그래서 지금 이철규와 한호섭을 조사를 하면 탈탈 털면 아마 22대 총선 공천 개입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면 그다음에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지금 최상목이를 불렀어요. 오늘 항상 참고인으로 오라 그래갖고 불러요. CCTV를 들이대고 내란 동조 여부를 하겠죠. 지금 윤석열 김건희 문제가 해결되면 한때 2인자였던 부총리 최상목 그리고 한덕수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거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내란 특검이 굉장히 꼼꼼한 게 최상목이는 구속이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국무회의랑 관련 없는 사람은 신원식 같은 사람, 전 국가안보실장, 그 다음에 조규용, 신원식이랑 조규용을 오늘 소환을 했는데 조규용은 누구냐면 전 보건복지부 장관. 어떻게 보면 계엄에 참석했지만 해제를 위해 국무회의에는 불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속될 위험이 없는 애들이라고 스스로들이 생각하는 애들은 불러서 얘네들은 겁나잖아. 이거 나도 엮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세하게 그때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얘네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상목이나 이런 애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걸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오늘 1부는 녹화는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요. 지금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굉장히 고심이 깊대요. 그 이면의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김현종 전 안보실장 2차장 안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안 보일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냐? 범죄와의 전쟁. 민생 범죄와의 전쟁. 노태우 때 같이 그냥 깡패들 잡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민생 범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다양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재밌겠죠. 제목만 들으셔도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 고민이 있어요. 뭐냐? 사실 관세 협상은 마무리가 됐죠.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됐는데 트럼프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2주 후에 나는 제명리를 만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주 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라고 우리 측에서는 우리 지지자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 제안을 트럼프가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한미 정상회담을. 그건 뭐냐면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돌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트럼프가 2주 안에 결국은 안보 문제를 꺼낸다는 거죠. 주한미군 주둔비나 미군 문제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 다룬다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지금 관세 협상에서는 당연히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과 여기에 이제 미국산 무기 수입을 하라 이거죠. 거기에 주한미군 문제까지 트럼프가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2주 안에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에서 얘기할 때 돌발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고심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어떤 돈 문제가 아니라 지금 트럼프 정부의 지금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진해 있냐면요. 반중국 세력들이 포진해 있어요. 지금 반중국 세력들이 트럼프 진영에 반중국론자들이 트럼프 내각에 있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실용주의잖아요. 경제는 중국, 뭐 안보는 뭐 미국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실용주의를 따졌는데 지금 트럼프가 저번에도 여러 정상들이랑 얘기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뭐 젤렌스키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얘기할 때도 굉장히 무한할 정도로 어떤 예의 없이 정상회담을 했죠. 돌직구로. 아마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뭐 재명리 당신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돌발적인 돌직구적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주한미국 감축이나 철수 문제 방위비 증강이 없을 경우에 우리는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그래서 누가 봐도 트럼프 진영이 현재 반중국론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익 실용 노선을 갖고 있어서 지금 트럼프 내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국 어떤 성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 전략은 방위비를 대폭 늘리더라도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된다라는 한쪽에 자주파들이 있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미국 무기라도 수입해줘야 된다라는 안정론자들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게 좀 지금 굉장히 고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전시작전권 회수 대가로 미군 무기는 수입해주자 이런 강경론자들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시키려고 그러면 무기 수입해주고 방위비 올려주고 일단은 전시작전권 얘기를 꺼내지 말자 이런 쪽이 지금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무리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막 관세 협상하고 정상회담하고 그런데 왜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선 이후에 안 보입니까?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척사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자취를 감췄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난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안보 보좌관에 임명된 데 이어서 4월 18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당 통상안보 TF 단장을 맡았었어요. 4월 18일까지. 이후 이재명 정부 외교 경제 안보 분야에서 중책을 맡을 거라는 한마디로 새로운 내각에 김현종은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이상했죠. 이재명 정부가 이제 딱 그 대선 6월 3일 날 대선 끝나고 나서 내각에 들어가 근데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정치권에서는요.
외교부와 산자부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대요. 이유는 김현종 차장이 2019년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크게 영어로 다툰 일도 있고, 당시에도 김현종 차장은 업무 스타일로 인해서 부처와 갈등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일은 잘하고 저돌적인데 팀워크를 저해야 한다는 소문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력은 강한 성격으로 알려 있는데 성과를 내는 것과 별개로 그 과정이 팀워크가 굉장히 상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안보팀과 통상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차도 있다 보니까 현재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과 팀워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나 김정락 산업부 장관과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와 국가안보실장 이쪽에서 좀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분간은 좀 보이지가 않고 있고, 그리고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현종 차장이 미국을 갔었거든요. 대선 전에.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어떤 뭐 성과가 많지는 않았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김현종 차장에 대한 신임이 여전히 있대요. 그래서 한간에 들리는 소리가 주미 대사설도 있고, 주한미 대사설도 있고요. 뭐 계속 외교 자문 역할을 하는 주한미고 아직 대사들 주한미 대사로 김현종을 발탁한다는 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관세 협상이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안 보인다 그래갖고 김현종 어디 갔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하고 뭐 주미 대사, 뭐 대통령의 외교 자문 뭐 이런 것도 지금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민생 범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 김영삼의 하나회 숙청, 그 다음에 박근혜의 뜬금없는 지하경제 양성화. 난 제일 웃겼어요.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한다. 이거 되게 웃겼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이 셋 중에 기억나는 게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은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고, 그때 노태우도 군사 반란 이후에 6.29 선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고 나서 국민들의 반감이 컸었죠. 그때 민심을 잡기 위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했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도 상당 야합의 어떤 각종 진보 진영에서 비판을 받으니까 바로 하나회를 정광석과 같이 숙청을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알다시피 소년공 출신이잖아요. 소년공 출신이다 보니까 늘 차별과 늘 약탈, 피해, 그런 것들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 과정을 보면 서민들의 어려움이나 억울하게 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능력이 그 어떤 대통령보다 커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봉욱 민정수석이죠. 봉욱 민정수석에 관련해서 범죄 현황을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생 범죄와의 전쟁은 제일 먼저 보이스피싱 가만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전세 사기, 마약, 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살자, 이 범죄 현황을 파악해서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에서 보고를 한 차례 마쳤고요. 현재 봉욱 민정수석실은 이후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목한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마약, 살자 이런 것들은 서민 피해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서민 지원도 있지만 서민들의 피해를
범죄를 단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는 요거 좀 얘기할게요. 이번에 김문수 국힘당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에 나왔죠. 당대표 후보가 당황하는 일이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한동훈 불출마에 가장 당황한 사람은 김문수래요. 한동훈 불출마에 처음에 김문수 대 한동훈 1대1 구도로 갈 경우에는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나왔더니 갑자기 한동훈이가 불출마를 선언하는 바람에 꼬여버린 거예요. 지금 김문수,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4파전이 되면서 지금 장동혁은 골수 친윤 노선을 고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의원이 골수 친윤을 자처하면서 친윤 주류의 지원 사격을 받는데, 그는 전환기 씨와 연대 방침을 분명히 하는 등 윤석열 지지층 확보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의 포지션이 애매해졌어요. 김문수가 인적 쇄신에 반대하며 친윤 친한 모두를 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장동혁 후보는 친한 축출을 주장하며 윤석열 지지층을 흡입하는 중이라서 지금 장동혁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낮아서 김문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김문수 측은 막판까지 저쪽은 한동훈이 안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왜냐면 한동훈은 국힘당 안에서 비호감이나 어떤 좀 반대 배신자론이 많이 먹히는데, 안철수나 조경태가 단일화 할 경우에는 저쪽은 표가 갈라지고 이쪽은 단일화를 하게 되면 배후에 한동훈 표 플러스 그 언더 표들이 가면 오히려 김문수가 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어서, 그래서 김문수는 싫고 한동훈은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조경태가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폭발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계양구에 복귀하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이 지역을 직무 대리로 인천 계양구 인천시의원 문세종이가 맡고 있는데, 지금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좌관을 지내는 등 이 문세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송영길을 대신해서 자기가 여기를 맡고 있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탈당을 해갖고 이런 사람들을 또 받아들여주고 그러면 개판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가 없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민주당 정치인들이 많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 민주당 욕먹습니다. 그렇죠? 인천 계양에 나갈 만한 정치인들 많아요. 지금 민주당이 임호선, 이상식 등의 경찰청장을 외부 인사에게도 개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형 경찰청장법을 발의했다라는 게, 경찰청장도 외부 인사로 좀 써야 되겠다. 내부에서 썩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알다시피 임호선 의원이나 이상식 의원들 다 경찰 출신이잖아요. 이 의원과 임 의원은 경찰청장 치안총감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을 지낸 경찰 출신들이라서 민주당이 그런 것도 하고, 개정안을 보면요, 15년 이상 근무한 판검사, 변호사, 고위공무원 및 2급 이상 공무원 중 치안 업무 경력자, 법률, 경찰학 교수 등도 경찰청장 후보 자격을 갖고 있도록 해서 이런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라고, 경찰 개혁도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뭘 짚고 가냐면 어제 전환길 어떤 면담, 어떻게 보면 면접을 받죠. 김문수가. 여기에서 전환길이가 이렇게 물어봐요. 윤석열 입당하면 다시 받아주겠냐? 윤석열 입당하면 당연히 받아야죠. 저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김문수입니다. 계엄에서 뭐 누가 죽었습니까? 개소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제히 안철수, 조경태 일제히 이제는 국힘당에 여러분들 새로운 계파가 생겼어요. 국힘당에 어떤 계파가 생겼냐면 친길 세력이 생겼대요. 막장이죠. 친한계도 아니고 친윤계도 아니고 친길계가 생겼대요. 그래서 오늘 지금 국힘당의 친길계에 지금 2명 김문수, 장동혁이가 친길계입니다. 오늘 국힘당의 전당대회 본선에 4명의 후보가 올라갔어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가 탈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와 조경태는 탄핵 찬성파고 김문수, 장동혁이는 2대2의 경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분석을 따로 좀 해드리고 별로 국힘당의 최고위원까지는 제가 알아볼 건 없는데 일정은요 8월 22일 날 금요일 날 열리고요.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오르기 실시한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해서 오늘 후보 5명 중에 주진우가 날아간 것이고요. 본선에서는 당원 투표 80%로 올라갑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알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정당은 이러니까 정당 해산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가 사실 지금 친윤계 있죠. 친윤계가 가장 지금 전당대회에 어떤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김문수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친윤이 아니죠. 김문수는 윤석열만 지지하고 친윤계 의원들에겐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친윤계 입장에서는 친윤계라는 계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럽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이번에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은 김문수라고 나오는데 친윤계 의원들이 미는 사람은 장동혁이에요. 김문수는 윤석열을 지지하지만 친윤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학살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픈 게 누구냐면 권난동이는 지금 잠수 탔죠. 권난동 지금 잠수 탔습니다. 여태까지 윤석열 옹호했던 세력들이 그래서 장동혁을 미는데 김문수는 지난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선 과정에서 후보 바꿔치기 사건이 김문수를 빡치게 했고 김문수 주변에 척키 김재원이나 이런 애들은 벼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권을 잡는 순간 얘네들을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힘당은 굳이 정당해산 심판 청구할 필요도 없이 지네끼리 지금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친윤계는 친한계를 겁내는 것 같지만 진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김문수가 더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지금 김문수가 어떤 놈이에요? 뒤끝 있다라고 소문난 여의도의 정치인이에요. 그런 김문수가 지난 당대표가 되는 순간은 진짜 자기를 후보로 당원들이 뽑아줬는데 그걸 교체하려고 했던 주역들을 친윤계 핵심들을 날리려고 할 거 뻔하잖아요.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이 돼서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국힘당은 겉으로는 전당대회를 하고 있지만 내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끼리 내전을 실컷 왜 그러냐면 이거는
찬탄 대 반탄이라는 구도가 지금 선거의 구도잖아. 탄핵을 찬성했던 안철수와 조경태,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와 장동혁. 이 간극은 여러분들 건널 수가 없어요. 윤석열은 저렇게 지금 법원에서 난동수계, 란제리 윤, 팬티 윤, 팬티 수계. 여러분들이 보셔도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은 내란은 잘못됐고 구속돼야 된다가 명제가 딱 이루어져야만 국힘당이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거나 쇄신을 하거나 그게 방향이 잡히는데, 윤석열 구속돼 갖고 난동 부리고 있는데 아직도 윤석열 탄핵은 잘못됐고 내란은 정당화되었다, 이게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친윤이 사라지거나 친한이 그러니까 반윤이 떠나거나, 이 둘 중에 내전 상황이에요, 이쪽은.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내전 상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내란 정당이라고 하면서 정당 해산하면 쟤네들이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그냥 놔두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놔두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국힘당 상황은 이렇게 내전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요거는 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 정청래 당대표 체제로 민주당이 지금 정광석과 같이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한다 그랬죠. 이 세 개 중에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검찰, 언론, 사법.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세 가지 중에서 개혁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법이라고 생각하죠. 왜 사법이라고 생각해요? 검찰 개혁은 여러분들도 하도 들어갔고 어느 정도 로드맵이 있죠. 언론 개혁은 사실상 여러분들 검찰을 개혁하면 언론도 개혁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언론이 저렇게 조중동이 위세를 떨치고 가짜 뉴스를 생산을 했던 거는 검찰이 정치 검찰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과 손잡고 정치 세력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검찰 개혁과 검찰 개혁만 성공을 해도 반쯤 언론 개혁을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조선일보가 때리면 검찰이 누군가가 그 기사를 보고 검찰에다가 극우단체가 고소 고발을 하면 정치 검찰이 움직여 갖고 하나의 정치 세력을 죽이는 게 패턴이었어요. 패턴. 검찰 개혁과 동시에 언론 개혁은 저는 반은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법 개혁은 우리 애가 여기까지 올라가질 못했어요. 입으로는 맨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이라는 말을 했지만 사법까지는 올라가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번에 검찰개혁 저는 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 법사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검찰과 싸우는 국회의 상임위예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하면서 사실상 이 내란 정당을 그리고 검찰을 조지는데 법사위원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사위는 직접 대검 차장을 불러서 조질 수 있고 검찰총장 출석하라고 할 수 있고, 사법부도,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법사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법사위원장이 됐죠. 여러분들 다 박수를 쳤죠. 전 예전부터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도 추미애 의원을 응원도 했지만 어땠어요? 기분 좋았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한편으로는 착잡했어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의원이 다시 법사위원장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착잡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5년 전에 이미 완성했어야 될 검찰개혁이 아직도 그 검찰개혁이라는 시작에 불과한, 그냥 5년을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또 추미애가 등판하는구나, 또 추미애의 시간이 오는구나, 또 추미애가 등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검찰개혁하면 대충 알죠? 수사권은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공소청으로 검찰은 공소만 하게 하고 영장 독점주의를 타파하고 영장을 수사기관에서 털 수 있게, 결국 영장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여러분들이 그건 대충 알아.
언론도 언론 개혁 중에 하나인 뭐 방송 3법,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방송법으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뭐 징벌적 손해배상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을 못해. 왜? 안 해봤거든. 저는 사법개혁은 일단은 저는 좀 우리 사회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날 잡고 하냐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뭐 K 민주주의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법치 국가 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키고 이런 나라면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은 역사 속에 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도 잘못되면 그 판결을 한 판사도 책임질 수 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잘못된 판결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스라이팅 된 것 같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걔네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그냥 사법고시 패스해갖고 사법연수원에서 판사의 길을 갔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헌법에 의해서 헌법에 여러분들 어떻게 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돼요. 뭐냐? 헌법에 적힌 말이 뭐냐면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요 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요 말 한마디가 모든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한다가 돼버리는 거야. 모든 판사가 그래요? 응? 양심 없는 새끼들 많잖아요. 상식 없는 새끼도 많잖아요. 응? 저는 오로지 제가 이런 얘기를 뭐 하냐면 검사는 견제 장치가 있어요. 검사들은 여러분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지만 검사는 행정부의 외청이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사법부는요.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라는 사법부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했지만 검찰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많아요. 근데 사법부는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립된 기관이라서 독립시켜야 된다는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사법의 영역이라고 그래서 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선진화된 사법개혁을 따라하는 척하지만 의무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은 판사가 참고사항이에요. 우리도 미국같이 배심원단을 구성을 해야 되고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법 왜곡죄를 실질적으로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게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해석을 해서 무죄를 주거나 법을 왜곡을 해서 유죄를 주거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판사가 아무 책임을 안 지거든. 검사만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놓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아무도 그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법개혁은요.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판사도 책임지는 사회적 분위기와 어떻게 보면 그 판사가 신이 아니잖아. 사과하는 판사가 나와야 돼요. 자기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고개 숙이는 잘못됨을 인정하는 그런 법적으로 통제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전 무조건 지금 민주당이 아직 어떤 사법개혁에 대해서 잘 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여러분들 판사 충원 방식은 이건 저는 반대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왜 판사 충원 방식을 반대하는지 아세요? 지금 판사 어떻게 임명하게 돼 있어요? 조희대 대법관이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걸 제가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대법원장만 임명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다 제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맘만 먹으면 모든 판사를 다 극우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조이다가 추천하는 사람들 뻔한 그런 새끼들 해봐야 숫자 늘려놓으면 뭐 할 거냐고. 응? 저는 이거 지금 대법관이 14명인데 이걸 30명으로 늘린다? 추천은 조이대가 하는데 언제까지 뭐 인사청문회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저는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봐서 일단은 이제는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에 구속력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제 판사도 배심원단의 눈치를 보게 되죠. 판사들이 여러분들을 저렇게 왜 독단적인 판결을 할까요? 눈치 볼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배심원들이 생기면 어때요? 배심원들은 무죄라고 얘기하고 판사는 유죄라고 얘기하면 그건 둘이 맞서는 겁니다. 배심원단과 판사는. 판사도 눈치 보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 거야. 권력은 견제하고 눈치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길 때 정확한 판결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태까지 국민참여재판은 판사의 참고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사법부에서도 배심원단, 이미 미국이나 선진국들에서는 다 배심원단을 하잖아요.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가 구속력이 생기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공무원이잖아. 판사는 무슨 신이야? 판사도 공무원이잖아. 잘못된 판결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생각해봤지만 사법개혁은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 그냥 대법관 한 명만, 대법원장 한 명만 극우로 임명하면 대법원 전체를 극우 성향으로 만들 수도 있는 이 현재의 이 제도, 저는 개헌상해라고 해서 이게 헌법 103조거든요. 이 헌법을 일단 개정을 해야 되고, 저는 개헌에 우리가 무슨 권력구조의 개헌도 중요하지만 사법부의 개혁을 차원에서 반드시 개헌할 때 배심원제를 택한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법관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것들만 명시하면 자기의 판결이, 지금 법관이 어떤 판결을 해도 형사처벌 받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헌법 제104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요거를 바꿔야 돼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삼권 분립이라 그래갖고 모든 권한을, 대법관의 임명권을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이 줬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법원장만 장악하고 있으면 사법부도 장악을 하는 이런 잘못된 고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은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장 하나만 지 말 잘 듣는 애 임명해 놓으면 사법부도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의 임명을 국회의 권한으로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다 말씀드립니다.